태고적부터 사람들은 세상이 이중적인 행태를 보인다는 사실에 주목해왔다. 물질 차원에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자연과학 법칙의 관점에서 볼 때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정묘 물질의 차원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대하면 과학 법칙이 더 이상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 현실 속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현상들을 하나의 지식 체계 안에 통합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이상한 그림이 그려진다. 우주는 마치 인간들과 숨바꼭질 놀이를 하는 것 같다.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기를 싫어하면서 말이다. 과학자들은 그 법칙을 발견하는 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의 현상을 설명하다 보면 이전의 법칙의 틀로는 해결되지 않는 다른 현상이 벌어져 버린다. 진리는 잡으려 할수록 계속 달아나는 그림자와도 같다. 여기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다. 세상은 단지 자신의 정체를 숨길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씌워주는 가면을 언제든지 뒤집어 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자연과학의 모든 분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한 예로 미시 세계의 실험에서 대상을 입자로 가정하면 그것은 입자인 것으로 확인되지만 그것이 입자가 아니고 전자기적인 파동이라고 가정하면 우주는 거기에 반대하지 않고 기꺼이 그에 일치하는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다. 결과가 그렇다면 우리는 우주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이다. 넌 도대체 무엇으로 만들어진 거지? 단단한 물질로? 우주는 이렇게 대답한다. 그래, 맞아. 아, 그런데 넌 혹시 에너지로 이루어진 건 아닐까? 그 질문에도 역시 대답은 그렇다일 것이다. 알려진 대로 진공 속에서는 소립자들이 쉼없이 탄생과 소멸을 반복한다. 에너지가 물질로 또 물질이 에너지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다. 우주에게 다시 물질과 의식 중 어느 것이 우선인지를 물어볼 필요도 없다. 우주는 또 그렇게 음흉하게 가면을 바꿔 쓰고는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쪽에 얼굴을 돌려댈 테니까. 수많은 선도적 과학자들이 서로 엇갈리는 관점들을 내세우며 다투고 있지만 현실은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냉정한 판결을 내린다. 본질적으로 그들 모두가 옳다. 결국 세상은 도망다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동의해준다는 것이다. 달리 말해서 거울처럼 행동한다는 뜻이다. 그 거울에는 우리가 현실에 대해 가정하는 것이 무엇이든 고스란히 그대로 반영된다. 그렇다면
현실의 본질을 밝혀보려는 모든 시도는 헛수고란 말인가? 세상은 언제나 우리가 그에 대해 생각하는 대로 동의해 줄 게 아닌가? 동시에 직접적인 대답은 끊임없이 회피하면서 말이다. 사실을 말하자면 모든 것은 이보다 훨씬 더 단순하다. 다면적인 현실의 낱낱의 현상 속에서 절대적인 진리를 찾아내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오직 이 사실만 받아들이면 된다. 현실은 거울과 마찬가지로 두 세계를 가지고 있다.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질적인 면의 세계와 지각의 한계 너머에 있으나 똑같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비물질적인 면의 세계가 그것이다. 과학은 거울에 비친 것들을 다루고 있고 비전 체계는 그것을 다른 측면에서 보려고 애쓰고 있다. 그들이 벌이는 모든 논쟁은 바로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다. 도대체 거기 거울의 저편에는 무엇이 있단 말인가? 트랜서핑은 비전 체계의 현자들처럼 이 질문의 대답 중 하나를 제시해 준다. 거울의 저편에는 가능태 공간이 존재한다. 그것은 모든 가능한 사건들의 시나리오를 담고 있는 정보체다. 좌표 평면 위에 존재할 수 있는 점의 위치 수가 무한하듯이 가능태의 수도 무한하다. 가능태 공간에는 과거에 존재했고 지금 존재하고 앞으로 존재할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다. 현재의 현실 세계에서 발생하는 어떤 사건은 많은 가능태들 중 하나가 물질적으로 실현된 것이다. 그것은 정말 믿기 어려운 일처럼 보인다. 가능태 공간이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그런 게 있다는 것이 도무지 가능하기나 한 일일까? 우리의 3차원적 지각의 관점에서는 그것은 모든 곳에 있고 동시에 아무데도 없다. 아마도 그것은 보이는 세계의 경계 너머에 있겠지만 당신의 커피잔 속에도 들어있을지 모른다. 아무튼 그것은 3차원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누구나 밤마다 그곳을 간다는 사실에 역설이 담겨 있다. 꿈은 흔히 생각하는 것과 같은 환영이 결코 아니다. 사람들은 별 생각 없이 꿈을 환상의 세계에 속한 것으로 치부해버린다. 꿈이 과거에 일어났거나 미래에 일어날 현실의 사건들을 반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우리 세계의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광경을 꿈속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럴 경우 그런 광경을 실제로는 어디서도 볼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명백하다. 만약 꿈이란 것이
우리의 뇌가 만들어내는 현실의 모조품에 지나지 않는다면 생전 본 적이 없는 이런 광경들은 대체 어디서 나온단 말인가? 인간의 정신 중에서 의식적인 모든 것을 마음과 연결짓고 잠재의식적인 모든 것을 영혼과 연결 짓는다면 꿈이란 영혼이 가능태 공간 속을 날아다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음은 꿈을 상상해 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다. 영혼은 정보장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모든 시나리오와 무대 장치들이 영화 필름의 각 장면들처럼 정적인 상태로 저장되어 있다. 시간이란 단지 이 영화 필름이 돌아갈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마음은 수동적 관찰자의 역할을 하며 생각 발생기와 같은 특성을 지닌다. 기억 능력 또한 가능태 공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두뇌가 사람이 평생 동안 축적하는 모든 정보를 저장할 능력이 없다는 것은 이미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그 모두를 기억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사실 두뇌는 정보 자체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가능태 공간의 주소와 비슷한 무엇을 담고 있다. 근본적으로 마음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 단지 낡은 벽돌로서 새로운 형태의 집을 지을 수 있을 뿐이다. 과학적 발견과 예술의 걸작을 위한 모든 재료는 가능태 공간으로부터 영혼을 통해서 마음으로 전해진다. 투시력과 직관적 암도 역시 거기에서 오는 것이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썼다. 과학의 발견은 논리적 과정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다. 논리적 형태는 그것을 나중에 기술하는 과정에서 입혀지는 것이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발견은 언제나 하나의 깨달음이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몰래 귀띔해 주는 것처럼 외부로부터 문득 찾아온다. 가능태 공간을 일반적으로 알려진 보통의 정보장 개념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일반적 개념의 정보장에서는 데이터가 하나의 대상으로부터 다른 대상으로 전달될 수 있다. 가능태 공간은 정적인 매트릭스, 즉 우리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의 원천이 되는 구조체다. 마음 또는 두뇌는 영혼을 통해서 가능태 공간에 존재하는 것들을 본다. 육안은 물질적 현실을 관찰한다. 직접적 시각의 경우에 두뇌는 현실의 원형이 보관되어 있는 형이상학적 정보 공간에 접속한다. 이 정보 은행에 접속한 사람은
대상이 벽 뒤에 있든 땅 속에 있든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든 간에 모두 관찰할 수 있다. 가능태 공간에는 또한 과거와 미래의 모든 가능태에 대한 정보가 보관되어 있어서 여기에 접속하면 투시 능력을 얻을 수 있다. 단 하나 문제는 가능태의 수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실현되지 않을 사건을 보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미래를 보는 투시가들이 드물지 않게 오류를 범한다. 일어난 적이 없는 일이나 앞으로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을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당신은 안심해도 좋다. 어떤 가능태가 실제로 실현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당신의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마찬가지로 장차 현실화될 가능태 공간의 섹터를 꿈에서 보았노라고 호언장담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니 미래가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언제나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다는 뜻임이 분명하다. 트랜서퍼의 할 일은 지나간 과거를 안타까워하고 다가올 미래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현실을 의도적으로 창조해 가는 것이 트랜서퍼의 과제인 것이다. 인간의 사념 에너지는 특별한 조건 하에서 가능태 공간의 특정 섹터를 물질화 시킬 수 있다. 트랜서핑에서 우리가 영혼과 마음의 일치라 부르는 특별한 상태에서는 불가의 한 마법의 힘인 외부 의도가 탄생한다. 마법과 관련되어 보이는 모든 것은 외부 의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고대의 마법사들은 바로 이 힘의 도움으로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건축하고 다른 유사한 기적들을 일으켰던 것이다. 외부 의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것은 사람의 외부에 있는 것으로 인간의 마음에 예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은 어떤 특별한 의식 상태에서 실제로 외부 의도에 접속할 수 있다. 그 강력한 힘에 자신의 의지를 복종시키면 믿기 어려운 놀라운 것들을 창조해낼 수 있다. 그러나 현대의 인류는 아틀란티스와 같은 고대 문명인들이 사용했던 능력을 이미 오래전에 잃어버렸다. 흩어진 고대 지혜의 파편들은 그 일부가 비전적 교의와 실천법의 형태로 우리 시대에까지 전해 내려왔다. 이 지혜를 일상의 삶에서 활용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상황이 그리 가망 없는 것만은 아니다. 트랜서핑에는 우회로가 있다. 이 우회로의 도움으로 우리는 외부 의도를 작동시킬 수 있다. 사람은
자신의 현실을 창조해낼 수 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특정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보통 인간의 마음은 거울에 비친 그림자를 바꿔 보겠노라고 열심히 달려들지만 결국 헛손질만 한다. 그 그림자의 주인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말이다. 그림자의 본체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은 우리의 사념의 방향성과 특성이다. 원하는 것을 실현시키는 데는 바라고 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중 거울을 다루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당신은 이제 그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다만 사람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상식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흔들어 놓아야 한다. 현실이 양면, 물질적인 면과 비물질적인 면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낡은 고정관념이 무너지면서 세계를 조망하는 시야가 더욱 분명해진다. 이중성은 우리 현실에 나누어질 수 없는 한 부분으로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영혼은 가능태 공간과 연결되고 마음은 물질 세계와 연결된다. 내부 의도는 물질 현실과 관계하고 외부 의도는 가능태 공간의 가상 섹터들과 연결을 가진다. 현실의 이 두 가지 측면이 거울 표면에서 만날 때 여러 현상들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아직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으로 간주되고 있다. 두 측면이 만나는 현상의 한 예로서 파동, 입자 이중성을 들 수 있는데 그것은 극미 세계에서 하나의 물체가 입자로 나타나기도 하고 파동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현상이다. 또 하나, 진공 속에서 소립자가 생성과 소멸을 거듭하는 현상은 현실이 물질적인 형태와 비물질적인 형이상학적 형태 사이에서 요동칠 때 나타나는 경계 상태의 한 예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예는 자기 안에서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을 하나로 결합시키고 있는 살아있는 존재인 우리 자신이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거대한 이중 거울의 표면에서 살고 있다. 그 한쪽 면에는 우리의 물질 세계가 있고 다른 쪽 면에는 현묘하고 무한한 가능태 공간이 펼쳐져 있다. 이처럼 유별난 처지에 놓여 있으면서도 캐캐묵은 세계관에 빠져서 오로지 현실의 물질적 측면만을 대하고 산다면 그것은 매우 근시안적인 삶일 것이다. 당신은 세상이라는 이중 거울을 다루고 활용하는 법을 익혀서 예전에는 불가능했던 일들을 이제는 해낼 수 있게 될 것이다. 가능성의 한계는 오로지 자신의 의도에 의해서만 정해진다는 것을
당신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